프랑스에서 다큐멘터리 봅니다. 제18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송은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부쩍 봄입니다.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해도 정말 많이 길어졌어요. 저는 이제서야 좀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의 3월은 잘 지나가고 있나요? 저의 3월은 벌써 중순이야? 라는 마음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곧 4월이 되고 또 곧 여름이 오겠죠. 이러다가 또 한 해가 후딱 지나가는 거 아닌가. 네, 두렵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제대로 살려고 노력해보는 수밖에요. 네. 그럼 이번 주 프랑스에서 다큐멘터리 봅니다. 시작해보죠. 이번 주에는 프랑스에서 세 편의 다큐멘터리가 개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장피에르 듀발 감독의 La France à vélo nu, 직역하자면 이제 자전거로 프랑스 2인데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자전거로 프랑스를 여행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페이바스크 지역에서 파리로 향하는 1700km의 여정을 찍으면서 프랑스의 아름다운 풍경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관련 있는 단체나 회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감독은 시리즈로 이 작품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찾아봤더니 첫 번째 작품은 언제 개봉을 했는지 정보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프랑스도 자전거를 많이 사랑하는 나라죠. 매년 여름에 열리는 자전거 대회인 뚜르 드 프랑스도 아주 유명하고요. 말하고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넷플릭스에 뚜르 드 프랑스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있습니다. 뚜르 드 프랑스 언체인드인가? 아무튼 네, 제목이 그런데요. 작년에 나온 작품으로 이제 2022년 뚜르 드 프랑스 대회를 다루고 있어요. 결과를 알고 봐도 그 구성과 연출이 아주 재미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긴장감이 엄청나거든요. 뚜르 드 프랑스에는 이제 팀으로 선수들이 참가를 하는데 저는 자전거 대회니까 이게 그냥 개인 대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팀이 별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걸 보면서 팀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게 러닝메이트가 있고 또 주력주자 앞에서 바람을 막아주는 조력자가 있고 또 상대방의 힘을 빼는 데만 전력을 다하는 선수가 있는 등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전술을 가지고 이제 팀 플레이를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프랑스 풍경을 보기에도 좋았고요. 그래서 혹시 자전거 좋아하시고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짧게라도 프랑스에서 자전거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개봉 영화는 스테판 망슈마땅과 세르주 스테이에르 감독의 공동 연출작 수잔 줄 아프레 줄입니다. 제목을 직역하면 수잔은 매일매일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잔은 1930년생 여성으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숲속 가까이에 위치한 농장에서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집은 물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데요. 수잔은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신문을 읽고 산을 산책하고 오가는 손님들을 맞이하곤 합니다. 조용하고 단정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수잔의 삶을 담은 영화인 듯 하네요. 이런 수잔 할머니의 삶이 궁금했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개봉을 안 했고 또 프랑스 전역에서도 딱 세 곳의 극장에만 걸리는 바람에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VOD로라도 나오면 그때 챙겨봐야겠어요. 세 번째 개봉작이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릴 영화는 자비에 드 로잔 감독의 라 보테 듀 제스트입니다.
제목을 직역하자면 몸짓의 아름다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프랑스 영어로 캄보디아의 궁중 무용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감독 정보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꽤나 흥미롭더라고요. 감독 자비에드 로잔네 감독은 1970년생으로 중년의 이제 남성 감독인데요. 원래는 호텔리어로 일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20대 때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호텔에서 경력을 쌓았고요. 30살쯤에 처음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사서 1년 정도 베트남을 찍은 영상들로 첫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상 언어에 관심을 보이면서 작업을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영화와 텔레비전 양쪽에서 활동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만큼 동남아시아를 배경으로 하는 다큐멘터리도 몇 번 찍었고요. 캄보디아에 관한 다큐멘터리도 당연히 찍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 나니까 캄보디아의 궁중무용을 다룬 이 작품이 탄생하게 된 것도 마냥 우연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사실 감독은 자신이 캄보디아 관련된 두 번째 작품을 찍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대요. 어느 날 친구들 초대로 캄보디아의 테소시소앗 왕자가 참석한 식사 자리에 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왕자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감독은 캄보디아 궁중무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제안에 그닥 구미가 당기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후에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프랑스의 유명 조각가인 로댕과 캄보디아 무용수들의 만남이 있었다는 일화나 무용수들이 현대사를 겪어온 과정들을 알게 되면서 이 영화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영화의 시작은 캄보디아의 궁중무용을 찍은 최초의 모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리미에르 형제가 시네마토그래프를 발명한 뒤 그들은 여러 촬영 기사들을 세계 각지로 보내서 필름에 이제 담아오도록 주문을 하는데요. 이때 프랑스 식민지의 모습들도 담아오라는 주문이 있었고 한 영사 기사가 당시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던 캄보디아에 가서 담아온 것이 바로 캄보디아의 궁중 무용이었던 겁니다. 이어서 한 공연을 앞둔 식전 행사가 보여지는데요. 왕과 왕의 어머니가 참석한 자리에서 아마도 문화예술부 장관쯤으로 보이는 듯한 관료가 공연 소개를 합니다. 캄보디아 궁중무용에 대한 이야기와 이 공연의 스위스와 프랑스 공연이 이미 매진되었다는 소식도 전하죠. 영화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조만 보면 이 공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제 캄보디아 궁중무용에 얽힌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쩌다 로댕은 캄보디아의 궁중무용을 보게 되었을까요? 영화는 이 포인트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1906년 프랑스 제국은 막세유의 식민지 전시회라는 것을 열게 됩니다. 식민지 전시회라 지금은 말만 놓고 봐도 참으로 끔찍한 말인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종의 국제 엑스포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프랑스의 제국적인 면모를 자랑하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한 번도 아니고 아주 수회, 그 시대 때 열린 그런 전시회였습니다. 아무튼 1906년 이 전시회에 당시 프랑스의 지배를 받던 캄보디아의 국왕 시수앗 왕은 처음으로 캄보디아 궁중무용을 세상에 소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궁중무용은 말 그대로 궁중무용이었던 만큼 궁 밖에서 소개된 적이 없는 무용이었대요. 이제 무용수들도 어려서 무용을 배우러 궁에 들어가면 거의 계속 그곳에서 머물며 살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해외 공연을 오게 된 거죠. 마르세유에서 공연을 한 뒤 당시 전시회가 파리에서도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무용수들은 파리에서도 한 차례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 파리 공연장에 이제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유명 조각가 로댕이 공연을 보러 왔었던 거죠. 그리고 캄보디아 무용수들의 동작에 매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무용의 특징은
손동작입니다. 손가락을 뒤로 굉장히 젖혀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내잖아요. 찾아보니까 손가락이 얼만큼 뒤로 젖혀지냐에 따라서 무용수의 수준이 나뉜다고 합니다. 당시 66의 로댕은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조각가였고, 당시에는 그림을 좀 더 많이 그리고 있었대요. 로댕은 이 무용수들의 동작을 그리고 싶어서 공연 다음날 바로 이제 찾아갔는데, 이제 이 무용수들은 다시 마르세유로 돌아가야 했었기 때문에 로댕은 그럼 이제 그 무용수들을 따라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막세유까지 그 일정을 함께 하면서 이 무용수들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며칠의 시간을 얻게 된 로댕은 약 150장의 캄보디아 무용수들을 담은 작품을 남겼다고 해요. 여기서 좀 다른 소리를 하나 하자면, 우리가 배운 이제 생각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조각가 로댕을 이제 한국에서는 로댕으로 배우고 읽고 하는데, 사실 불어 발음에서는 로댕이라고 안 하고요. 네. 불어 발음은 호당에 더 가깝습니다. 네, 불어에서는 이제 R이 이제 해가지고 흐 발음이 나니까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불어를 배웠을 때, 그리고 나서 이 호당을 접했을 때, 뭐라고? 호당? 로댕이 아니고 호당이라고? 네, 이랬었죠. 네, 너무 약간 로댕과 호당의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졌었어요. 네, 뭐 사실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이 이제 알 발음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프랑스 대통령인 마크롱도 이제 한국 언론이나 뭐 한국에서 마크롱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마크홍으로 발음이 되고요. 마크홍. 네. 그래서 이제 이 알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뭔가 그런 간극이 있죠. 네. 아무튼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죠. 그럼 로댕이, 네, 여기서는 이제 로댕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럼 로댕이 매료된 캄보디아 궁중 무용에는 어떤 동작들이 있는지 이제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이제 무용에 대한 설명도 같이 이어집니다. 무용의 내용은 캄보디아 신화나 불교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대부분 4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왕자, 공주, 거인, 그리고 원숭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배역들은 동물과 같은 자연의 일부들이라고 해요. 손 모양이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에도 다 뜻이 있다고 합니다. 씨앗, 새싹, 잎, 꽃, 열매 등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이외에도 수화처럼 다양한 뜻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이 무용의 특징은 움직임이 정적이면서도 우아하고 또 한 동작을 유지하는 포징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궁중 무용인 만큼 복장과 장식이 굉장히 화려하고요. 영화 초반에 나왔던 것처럼 이 영화는 공연의 준비 과정을 따라가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로댕과 캄보디아 무용수들의 만남에서 모티프를 얻어서 시소앗 왕시대, 그 시대의 무용을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 이 공연의 목표입니다. 궁중무용 또한 시대를 거쳐오면서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에 이들의 과정은 복원과 재현의 여정이 되는 건데요. 무용단의 디렉터인 보파드비 공주와 원로 무용수들은 옛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무용수들을 훈련시킵니다. 무용은 물론 의상 및 장신구들의 복원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무용단의 스타일리스트는 박물관을 방문해 전시되어 있는 무대 의상들을 살펴보고 다시 그 의상을 만들 방법을 강구하죠. 더 이상 그 노하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캄보디아 궁중무용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역사도 보여주는데요. 1960년대 현대화를 이뤄가던 캄보디아에서는 궁중무용에 대한 현대화의 바람 또한 붑니다. 원래는 얼굴과 몸을 하얗게 분장을 했었는데 무용수들의 표정을 더 잘 보여줘야겠다라는 이제 의견으로 그 1960년대 이제 이 분장을 없앴다고 해요. 그리고 무용의 원숭이 역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역할을 원래는 여성들이 하던 역이었는데 이게 체력 소모가 많이 되는 역할이었던지라 이 역을 소년들이 맡게 합니다.
1962년에는 프랑스의 영화 감독 마르셀 까뮤가 보파드비 공주를 주연으로 캄보디아 전통 무용 중의 하나인 압사라를 담은 영화를 찍기도 했고요. 보파드비 공주 또한 당시 궁중무용단의 무용수였고 이제 그 후에도 캄보디아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러나 1970년대 전쟁이 벌어지고 결국 75년 크메르루주가 정권을 잡으면서 예술이 탄압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궁중 무용수들은 궁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왕가 또한 나라를 떠나서 피했어야 했다고 해요. 크메르루주에 의해 당시 90%의 예술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무용수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들의 직업을 숨겨야만 했다고 합니다. 직업이 드러나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직업을 숨겨서 죽음은 면했지만 살아남는 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질병에 시달려야 했고 한 원로 무용수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의 부모, 남편, 자식을 모두 잃었다며 과거를 회상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반사바이라는 원로 무용수의 이야기가 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런 탄압 속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싶어서 나라를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국경에서 마음이 탁 바뀌었대요. 그래도 내가 내 나라에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국경 근처의 난민 캠프에서 머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궁중무용을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죽음의 위험 또한 도처에 도사리고 있지만 이 무용수가 했던 생각이 너무나 멋있었는데요. 계속해서 무용을 이렇게 가르치고 춤을 추면 이것으로 하루하루 의미가 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삶은 끝나겠지만 예술은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다른 예술가들 또한 후에 서로 모이기 시작해서 크메르루주가 없애고자 했던 캄보디아의 문화예술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까 그 장면이 이해가 되죠. 박물관에 전시된 의상을 들여다보며 노하우가 다 사라져서 다시 만들기 어렵겠다 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왜 노하우가 사라졌을까 했는데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영화 안에서 보여지는 시소아도왕 시대의 궁중무용을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은 캄보디아의 슬픈 현대사를 지나오며 훼손된 궁중무용, 그리고 더 넓게는 문화예술을 복원하고 정체성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이자 그 과정이었던 거죠. 90여 년 동안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해방된 뒤 또 약 20여 년 후에 다시 크메르루주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혔던 캄보디아 사람들의 역사를 생각하고 그들의 무용을 보면 이게 또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2003년에 캄보디아의 궁중무용은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가 공연을 올리는 과정을 찍고도 있다고 했으니 영화의 끝은 당연히 공연이 올라가는 걸로 끝나야겠죠. 스위스와 프랑스 파리에서의 공연을 보여주고 무용수들의 약간 특별한 외출 또한 담았는데요. 행사의 일환으로 100여 년 전 로댕이 캄보디아 무용수들을 그렸던 것처럼 파리에 있는 로댕 박물관 정원에서 무용수들이 포즈를 취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그리는 행사를 한 거예요. 100여 년이 넘는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잇고 두 나라의 문화를 또 잇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한 라 보테드 제스트 몸짓의 아름다움은 캄보디아 궁중무용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이자 역경의 현대사를 겪어온 캄보디아 예술과 그 예술인들, 더 나아가 캄보디아인들의 예술적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무용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거의 몰랐었는데 이렇게 또 배우게 됐네요. 고난의 시대를 살아낸 캄보디아 예술인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그 점도 아주 귀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는 어떤 한 문화를 소개하는 정보성이 강한 영화가 아닐까 싶었는데 그 안에서 서사와 감정을 잘 담아낸 균형을 잘 잡은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영화는 캄보디아에서 먼저 개봉을 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흥행에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화에서 자주 등장했던 보파드비 공주가 2019년에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이 영화는 그의 마지막 모습들을 담은 영화가 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영화를 제가 계속 보러 다니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뭔가 영화 철학 시간이었나? 뭐, 그때쯤에 배웠던 것 중에 어떤 철학자가 했던 말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이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영화는 어쨌든 움직이는 거잖아요. 필름이 돌고 이제 이미지가 움직이고 그런데 움직이는 이 여러 가지들 중에 움직이는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감정이라는 거죠. 영화를 보는 관객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 또한 영화의 일부다라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제가 이해했을 때 네, 이런 비슷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 게 이제 생각이 나요. 어쨌든 영화를 보고 나온 저는 그 전에 저와는 조금씩은 달라진 걸 영화를 보러 갈 때마다 항상 느끼거든요. 이제 그 감정이 오래 가든 적게 가든 어쨌든 제 안을 크고 작게 이제 흔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영화를 보러 가는 게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언제든 좋다라는 마음을 상기시키며 부지런히 영화를 보러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계속 노력하고자 합니다. 어, 무엇이든 하는 게 참 나은 것 같아요. 네, 특히 뭔가를 보거나 배우거나 하는 건 아주 많은 경우에 네, 하는 게 낫습니다. 네. 헛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번 주에는 제가 이때까지 또 이제 최근에 봐왔던 다큐멘터리들과는 또 다른 주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이번 주 개봉 다큐멘터리 정보 및 이미지들은 제가 제 블로그에 네,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hunjusong_입니다. HEUNJUSONG 언더바. 네,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거나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제 블로그에 댓글 혹은 들으시는 플랫폼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번 주 푸다봅은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따뜻한 봄날, 웃는 날 많으시길 바라면서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